안녕하세요. 저는 평생을 보쌈집을 운영하며 살아온 고선영입니다. 작은 보쌈집이지만 제겐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제 삶의 전부이자 역사였습니다. 처음 보쌈집을 열었을 때가 떠오릅니다. 20여 년 전 남편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실직을 당하고 그야말로 살기가 막막했습니다. 그나마 딸 하나 키우고 있어서 남들은 자식 하나밖에 없어서 돈 들 때가 덜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그래도 그 자식 귀하게 키우고 싶으니 돈이 아무래도 절실하게 되었네요. 결국 남편과 저는 가진 돈이 많지 않아 조그마한 가게 하나를 겨우 얻어서 장사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당시 자영업도 무척이나 어려웠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 뭐라도 해야 했지요. 가게라고 해봤자 테이블이 몇 개 놓인 좁은 공간이었고 간판조차 중고를 구해 걸었습니다. 저는 친정어머니께서 워낙 보쌈을 맛있게 만드셨고 그 또한 제가 그 솜씨를 배워서 집에서 남편이나 애한테 종종 해주었기에 가장 제가 자신 있는 보쌈집을 운영하기로 했죠. 그렇게 보쌈집을 열었고 우리는 손님 하나하나를 정성으로 대하며 장사를 키워 나갔습니다. 보쌈을 삶을 때도 대충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돼지고기는 매일 새벽 도축장에서 가장 좋은 부위를 가져왔고 마늘과 생강을 넉넉히 넣어 푹 삶아야만 잡내 없이 깊은 맛이 난다고 믿었습니다. 김치도 직접 담갔지요. 배추를 절이고 고춧가루 양념을 버무려 하루 동안 숙성시키면 가게 안에 새콤한 냄새가 가득 퍼졌습니다. 장사는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첫 달엔 손님이 하루에 서너 명 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월세 걱정에 잠 못 이루던 날도 많았습니다. 남편과 둘이 앉아 남은 보쌈을 나눠 먹으며 우리가 이 길을 잘 선택한 걸까 하며 한숨 쉬기도 했습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니 내내 기운이 빠졌지요. 포기하지 말고 우리 기왕 시작한 거 열심히 해보자. 전단지도 돌려보고 현수막 걸면서 이벤트도 한번 해보자고. 제가 지쳐있는 사이 남편은 힘을 내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님 한 명이라도 더 잡기 위해 전단지를 직접 돌렸고 새벽마다 시장에 가서 재료를 꼼꼼히 골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동네 주민들이 많이 찾아주셨습니다. 가게 근처에 작은 공장이 많았는데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점심때면 몰려와 보쌈 한 접시를 시키곤 했습니다. 기름기 쫙 뺀 담백한 보쌈에다 마늘 한 점에다 아삭한 김치를 싸먹으면 여기 보쌈이 최고야 하고 엄지를 치켜 세울 때마다 저는 그보다 더한 보람이 없었습니다. 손님들과의 인연도 깊어졌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오늘 고기 사러 오셨나 봐요? 네, 매일매일 생고기로 삶아야지 손님들에게 맛있는 보쌈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손님들 드실 건데 당연히 좋은 걸 써야지요. 돌아보니 가게에 자주 오던 단골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매일 같은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는 걸 보고 그러니까 고기가 늘 신선했구나 라며 웃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을 좋게 만들었고 인정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남편과 저는 늘 정직하게 장사하는 걸 철칙으로 삼았습니다. 음식에 손해를 보더라도 절대 싸구려 재료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장사를 하다 보니 어느덧 가게가 자리 잡고 손님들도 늘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우리 부부는 검소하게 살면서도 작은 기부와 봉사를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 여겼습니다. 특히 겨울이면 동네 독거노인들을 위해
따뜻한 보쌈을 준비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올겨울은 배부르게 보낼 수 있겠어요. 언제나 고맙습니다.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을 들이키며 웃는 어르신들의 얼굴을 볼 때면 저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짜 부자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함께 묵묵히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왔습니다. 보쌈을 삶는 냄새가 나면 저는 늘 생각합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이 고단했지만 그래도 참 행복한 인생이었다고.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도 예상치 못한 일이 닥쳐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딸 향기의 결혼 이후부터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딸 향기가 있었습니다. 이름처럼 따뜻하고 향기로운 마음을 가진 아이였죠. 어릴 적부터 속이 깊고 한 번도 속 썩인 적 없는 딸이었습니다. 향기는 늘 뭐든 열심히 하는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숙제를 꼭 먼저 끝내고 놀았고, 중학교 때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기보다는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했습니다. 말썽 한번 피운 적 없었고, 오히려 학교에서도 믿음직한 학생이라며 선생님들이 예뻐했습니다. 특히 저희 가게를 도와주는 일이 많았어요. 중학생 때부터 가게에서 반찬을 나르거나 계산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엄마 아빠 힘들잖아. 좀 쉬고 있어.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엄마 딸 못 믿어?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기특하던지요. 고등학생이 되자 장사 마감할 때 남은 김치를 정리하고 가게 문 닫기 전 걸레질까지 스스로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학업을 소홀히 하지 않아 자신이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을 했고 장학금을 받아왔죠. 남들은 어학연수다 뭐다 부모가 해주는 게 많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장사가 그럭저럭 유지만 되었기에 향기에게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성적이 좋아서 외국으로 교환학생으로 가서 1년 정도 머물다 오기도 하고 자기가 과외 아르바이트에서 학비도 충당하고 부모에게 부담 주지 않는 착한 딸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향기가 참 대견했죠. 그러던데 딸의 노력과 동시에 저희도 살림이 점점 피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을 모으는 것은 정말 입소문이 최고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고기를 공수해오고 이런 것들이 입소문이 퍼져 주변의 체인점 보쌈집을 앞서기 시작했고 주변에 재개발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상권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저희는 그 덕을 보게 되어 보쌈은 매일 날개 돋친 듯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서 물량도 점점 늘어나고 직원들도 두어 명 두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돈도 많이 벌게 되어 집도 사게 되었고 가게도 넓혀서 저희는 넉넉하게 살게 되었지만 저희 부부나 향기나 항상 검소하게 사는 한결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란 향기는 어느새 34이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결혼을 안 하고 있는 딸에게 참견을 해본 적은 없었지만 주위에서 왜 딸이 결혼을 안 하냐는 말에 마음이 덜컹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외동딸이라 나중에 부모 다 없으면 형제가 없어 의지할 곳도 없을 텐데 아무래도 친정엄마다 보니 이러다 홍기 놓쳐서 결혼 못하면 어쩌나 은근히 주변 선자리를 알아보기는 했지만 똑똑한 딸이니 어련히 잘할까 싶어서 결국 딸에게 얘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이미 제 마음을 알고 있다는 듯 보쌈을 먹으면서 손을 넌지시 잡아주었습니다. 엄마, 나 좋은 사람 만나면 결혼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딸은 이렇게 웃어 넘기곤 했습니다. 저도 마음 한편으로는 향기가 좋은 인연을 만나기를 바랬지만 결혼을 강요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딸이 행복해야 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향기가 조심스러운 얼굴로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고 원하던 말을 해주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결혼하려고 해요.
제 신랑감 한번 데려오려고 하는데 괜찮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기쁘기도 한 가운데서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제 우리 향기가 정말 떠나는구나 싶어서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물었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이니?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저를 정말 많이 아껴줘요. 엄마 아빠가 보시면 분명 마음에 들어 할 거예요. 딸이 그렇게 말하는데 부모가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남편과 저는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딸은 한 주가 지난 뒤에 자기 신랑감을 데려왔죠. 사위감의 이름은 장민국이었습니다. 딸이랑 같은 회사에 다닌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소소하니 평범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의 인상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공손했고 제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첫 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회사 동기여서 서로 어려울 때 많이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정이 생긴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딸이 좋아하니 그럭저럭 넘어갔는데 남편은 사위 인상이 그리 마음에 들지는 않았나 봅니다. 들어보니 어머니 일찌감치 돌아가시고 아버지랑 형이랑 같이 살았는데 형은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고 아버지랑 둘이 살고 있는 와중에 우리 딸이랑 만나 결혼을 하기로 했던 것이지요. 다른 건 몰라도 아버지 가까이서 모시고 싶은 사위의 마음이 느껴졌고 어찌 보면 자식으로서 그건 당연한 결과였지만 남편은 외동딸이어서 그런지 그것도 신경을 썼습니다. 사위가 돌아간 후 남편은 표정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나는 솔직히 사위감이 별로 마음에 들지가 않더라고. 요새 사람 말로 관상은 과학이라던데 난 인상도 별로고 그냥 나는 우리 딸이 아깝더라고. 왜요? 난 괜찮던데? 우리 딸한테 잘해주기도 하고. 아이고, 그런 눈으로 어떻게 나를 만났대? 고선영 여사? 그런 눈이니까 당신 만나서 고생하나 보지. 하여튼 말 한마디를 안 줘. 암튼 나는 그 사위감 별로야. 우리 딸이랑 결혼하기엔 딸내미가 아까워. 나이에 치여서 결혼시키지 말고 정말 괜찮은 사람하고 해야지. 지가 좋다고 해서 데려온 남잔데 뭘. 우리가 보지 못한 장점도 있을 테니 당신 똑똑이 딸 눈을 믿어요. 내가 볼 땐 아주 헛똑똑이야. 당신 닮아서. 내가 아주 불안해 정말. 남편은 계속 사위감에 대해서 못 믿어했지만 그 사람 역시 딸에 대한 의견을 존중하는 사람이었기에 딸 앞에서는 마음 불편하지 않게 결국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머지않아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솔직히 사위감까지만 해도 아무렇지 않았지만 문제는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사위 부모님인 박가사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보쌈집 이야기를 하더군요. 보쌈집 하신다 들었는데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아, 네. 그냥 그럭저럭 먹고 살 만큼 나옵니다. 요즘 장사 힘들다던데 그래도 괜찮으세요? 아버지, 향기네 보쌈집은 엄청 알차게 잘 돼요. 아버지가 걱정하실 정도 아니에요. 순간 당황했지만 저는 최대한 미소를 유지하며 맞장구를 쳤고 화가 부글부글 나는 것을 참는 것 같아 보이는 남편의 손을 슬쩍 잡으며 괜찮아 하는 듯한 표정을 짓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와 남편은 상견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향기는 너무나도 행복한 얼굴로 사위의 팔짱을 끼며 데이트하고 돌아간다고 양해를 구하고 저희들끼리 가버렸는데 남편과 저는 씁쓸한 듯 딸의 웃음 짓는 모습을 넋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래도 사돈이랑은 자주 볼 것도 아니고 사위는 괜찮아 보이니까 우리 딸이 좋다면 되는 거지 하고 넘기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건 향기의 행복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제 딸은 만인의 축복을 받으며
예쁜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했고 처음엔 두 사람 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시아버지 가까이 있는 동네에 작은 전셋집에서 신혼을 시작했지만 함께 요리하고 주말이면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며 소박한 행복을 누리는 듯 했습니다. 딸의 얼굴은 언제나 미소를 띄우고 있었고 그랬기에 우리는 사위가 가정에 성실하고 딸에게 잘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향기가 밝은 얼굴로 찾아올 때마다 저는 물었습니다. 사위가 잘해주나 보네. 신수가 훤해졌네 우리 딸. 우리 남편이야 늘 잘해주지. 나 잘 살고 있어. 내가 살면서 제일 잘한 행동이 결혼한 거라고 생각할 만큼 나 정말 행복해. 향기는 늘 이렇게 행복하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일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위의 집안은 우리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작은 보쌈집을 운영하며 하루하루 정직하게 살았지만 사위의 집은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뭔가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상견례 때부터 사위의 아버지인 박갓사돈이 우리 보쌈집 매출을 집요하게 붓던 것도 그렇고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뭔가 부자연스러웠지요. 상견례 때 돌이켜보면 결혼식 비용을 이야기할 때도 행여나 부담이 될까봐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우린 돈 많이 없습니다. 나도 모아놓은 돈이 없고 애 집해줄 능력도 안 돼요. 신랑 쪽이 좀 힘드니 그걸 감수하고 적당한 눈높이의 집을 얻는 게 좋겠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은 정말 뭐랄까 감정 기복이 롤러코스터 수준이었습니다. 한 번은 우리 가게에서 저녁을 같이 먹은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기분 좋게 말을 했습니다. 사돈, 보쌈 정말 맛있어요. 역시 노하우가 다르시네. 웃으며 칭찬을 하더니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얼굴이 굳어지면서 요리조리 보더니만 선을 넘는 말도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근데 이거 원가가 얼마쯤 합니까? 수입이기도 하고 딱 보면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장사 잘 되셨으면 빌딩도 사셨겠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장사하는 입장에서 원가 따지는 걸 굉장히 불편해하는데 그걸 대놓고 묻다니요. 그래도 최대한 부드럽게 사돈인지라 얼굴 봐서 좋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입이긴 하지만 그래도 싱싱하고 좋은 재료를 쓰다 보니 남는 건 크지 않아요. 아유, 난 평생 돈이란 인연이 없어서 그런가? 이런 가게 하나도 못 차려보고 늙었네. 이렇게 얼버무렸습니다. 그러자 고개를 끄덕이더니 한숨을 푹 내쉬며 방금 전에 웃었던 사람이 갑자기 우울해하더군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 사람이 보통 성격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기분이 좋았다가 갑자기 가라앉고 그러다가 또 별거 아닌 일에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랑 가까이 지내야 한다니 향기가 힘들진 않을까 걱정이 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걱정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박갓사돈은 아들에게 생활비를 받아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사돈은 아니 단순히 생활비를 받는 게 아니라 받아야 마땅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연세도 있으시고 어려우셔서 사위가 도와주는 거겠지 하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생활비라는 게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월급에서 자기 용돈을 제외하고 모두 다 자기 아버지에게 갖다 줬던 것이고 생활은 이제껏 향기가 회사에서 벌어오는 돈으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는 뭐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만 향기가 첫 아이를 낳고 나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커지자 사위에게 향기는 싫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기 민국씨, 우리 아버님 생활비 이제 못 드릴 것 같지 않아? 나 당분간 육아휴직하고 애 키워야 하는데 생활비 마련을 할 수가 없잖아. 애도 태어났고 돈 들어갈 일도 많은데 어떻게 생각해? 딸딴애도 사위에게
분명히 조심스럽게 말했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안색이 딱 굳어지더니 고개를 저었다고 하더라고요. 요새 육아휴직 2, 3개월 쓰고 보통 직장에 복귀하잖아. 당신도 그래야지. 그럼 계속 생활비를 아버님께 드리겠다는 소리야?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장인 장모님이야 돈 잘 버셔서 상관없겠지만 우리 아버지 능력 없는 거 알잖아. 내가 드린 생활비는 손댈 수 없어. 우리야 좀 아껴 살면 되지만 아버지는 혼자 계시니까 더 힘들지 않겠어?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 말을 듣고 향기는 한숨을 쉬면서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사위의 아버지가 비싼 취미를 즐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어느 날 향기가 아이를 안고 친정집에 왔을 때였습니다. 얼굴이 상당히 복잡한 듯 일그러져 있었고 저는 그 사정이 궁금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진짜 황당한 일 있었어. 왜? 무슨 일이야? 마냥 내 월급으로 생활하는 것도 좀 그렇고 이제 돈도 모아야 하잖아. 근데 남편이 안 된다고 해서 일단 시아버지 연세도 많으시고 참기로 했는데 문제는 시아버지가 스크린 골프장에서 나오는 거야. 그것도 골프채 세트 새 것을 들고서 말이야. 제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설마 골프채를 새로 산 거야? 그랬나 봐. 남편한테 전화했더니 아버지가 취미생활도 없이 어떻게 사시겠어 이러더라. 그날 저는 이건 단순히 생활비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돈을 쓰는 태도가 문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위의 아버지는 본인이 버는 돈이 없으면서도 아들이 주는 생활비로 취미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골프, 명품 시계 모으기 등등 사치품을 구매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래도 사위가 잘 마음을 잡고 향기만 잘 대해주면 되지. 애 태어났으니 이제 애 때문이라도 가정에 더 신경 쓸 거야 하고 애써 넘기려 했습니다. 부모가 어떻든 사위 본인만 착하고 성실하면 된다고 믿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 또한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위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사위는 결코 아버지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지요.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우리 가족이 얼마나 큰 폭풍을 앞두고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그러던 때 5월이 찾아왔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챙길 게 유독 많은 달이기도 하죠. 저는 앞에 껴있는 어버이날이 괜시리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까 신경이 쓰였는데 향기와 사위가 어버이날 선물이라며 백화점에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보니까 사돈어른도 같이 가기로 했더라고요. 그냥 밥 한 끼 맛있는 거 먹으면 되지 뭘 이런 걸까지 하려고 그래. 에이, 그래도 그게 아니죠. 우리 향기 예쁘게 키워주신 장인 장모님께 꼭 제가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 우리 딸 사위가 좋은 거 사준다는데 가봅시다. 처음에는 한사코 사양했지만 자식들 마음을 무시할 수도 없는 일이었지요. 남편은 내심 기대되었던지 도리어 내 등을 살짝 밀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사돈 어른도 같이 가게 되니 저는 자식들이 더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백화점에 도착하니 향기가 이끄는 곳은 다름 아닌 안마의자 코너였습니다. 눈앞에 진열된 크고 번쩍이는 의자들을 보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너희 설마 우리 사주려고? 향기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서 아빠하고도 얘기 끝났어요. 이번에 적금 만기된 거 있는데 양가 부모님들께 어버이날 선물로 해드리려고요. 엄마 아빠 일하시느라 허리도 아프시잖아요. 이제 좀 편하게 쉬셔야죠. 사위도 거들고선 제게 얼른 앉아보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장모님, 이거 요즘 최고 인기 모델이에요. 기능도 많고 마사지도 끝내준대요. 저는 순간 마음이 찡했습니다. 딸이나 사위나 모두 한 자식이 맞구나. 이제 부모 생각까지 해서 이런 걸 준비하는구나 싶었고
저는 그 마음만으로도 정말 충분했습니다. 가격을 보니 200만 원 정도 했었는데 헉하고는 얼른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괜찮다. 너희 돈 쓰는 게 더 아깝다. 엄마 아빠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너무 비싼 것도 아니고 두 분 건강 생각하면 이게 훨씬 좋아요. 하지만 향기와 사위는 고집을 꺾지 않았고 그렇게 결국 우리는 안마의자를 계약하게 됐습니다. 남편도 고맙게 잘 쓰겠다며 사위의 어깨를 두드렸고 사위는 환하게 웃으며 다음에 더 좋은 거 해드리고 싶다고 빈말로라도 너스레를 떨었는데 그것이 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바깥사도는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딱히 반갑거나 고마워하는 기색도 없이 무언가 불만스러운 얼굴로 의자를 두리번거리더군요. 계약서를 쓰려는데 바깥사돈이 팔짱을 끼고 한숨을 내쉬며 툭 던졌습니다. 이거 메이커가 어디 거라고? 아버님 이거 신모델이에요. 온열 기능도 있고 괜찮더라고요. 아니 기능이 문제가 아니라 메이커가 뭐냐고 묻지 않았냐? 향기가 뭐라고 브랜드 얘기를 하자 바깥사돈은 어이없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대체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안마의자를 들이밀어? 왜? TV에서 선전하는 제대로 된 거 사주려니 아까웠냐? 네? 아니요 아버님 그게 아니라 이게 요새 가성비 모델로 가장 잘 나간다고 해서. 누가 가성비 사달래? 기왕 살 거 제대로 된 거 사달란 거지. 그래도 어버이날인데 좀 더 좋은 걸 사야지. 이 메이커 나는 안 쓴다. 아버지 그래도 저희가 준비한 건데 아버지가 원하는 메이커는 정말 메이커 값이라 지금 사드리려는 안마의자 가격의 2배는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싸게 넘기려는 거 아니냐. 미안하지만 나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필요 없으니까 제대로 된 거 사줄 거 아니면 사주지 마라. 저는 그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안마의자가 어디 하루 이틀 쓰고 버리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좋은 모델인데 대뜸 메이커 타령이라니요. 향기는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그래도 정중히 설명했습니다. 아버님, 이 모델 한번 앉아보시고 생각해보세요. 필요하신 기능도 충분해요. 비싼 것만이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바깥사도는 듣지도 않고 직원에게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메이커 매장은 어디요? 나는 이 메이커 싫다. 이왕 사줄 거면 더 좋은 거 해야지. 만약 이거 사줄 거면 이거 말고 저기 보이네. 저기 있는 프리미엄인가 머시기인가 고급 라인으로 하자. 아버지 그건 너무 비싸요. 이 정도면 충분한데요. 그 순간 사위도 부담스러웠던지 재빠르게 반응했습니다. 그러자 바깥사돈이 얼굴을 붉히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는 네 돈 쓰는 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짜냐? 어버이날 선물인데 부모님한테 제대로 된 걸 해드려야지. 그 말에 매장 안이 순간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민망해서 몸둘 바를 몰랐고 우리 딸 향기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위는 당황한 듯 머리를 긁적이다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더니 결국 백화점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저 모델로 변경할게요. 저걸로 2대 주세요. 아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이거면 충분하다니까. 저는 황급히 말렸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장모님. 아버지만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똑같이 해드려야지요. 아니야. 그럼 우리는 그냥 처음 모델로 줘. 자네 아버님만 프리미엄 라인으로 해드리고. 다 향기가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적금 부은 건데 그걸 저는 함부로 쓸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철없는 바깥사돈에게 착잡한 듯 답답했던지 자리를 떴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원래 모델로 바깥사돈은 2배 가까이 비싼 프리미엄 모델을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바깥사돈은 만족한 듯 의자에 앉아 팔걸이를 쓰다듬으며 흐뭇하게 웃더군요. 그래, 그래야지.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 고생하다니 참 효자다. 사돈들도 같은 걸로 하시지. 기왕 자식들이 생색내며 사주는 건데요.
생색 내려고 사주는 거 아닙니다. 부모 건강 지켜주려고 사주는 건데. 그러니까 더 좋은 걸로 해야지요. 안마의자 아무거나 사용했다가는 더 몸버립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참으로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바깥사돈이지만 어쩜 철이 없고 생각이 없는지 저런 부모 밑에서 자란 사위가 마냥 안쓰러웠습니다. 기껏 애들이 준비한 선물을 받는 게 아니라 마치 원하는 걸 뺏어낸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설마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었지요. 그런데 저는 몰랐습니다. 이 일이 단순한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일상으로 돌아와 몇 주 뒤에 사위가 저녁을 사겠다고 뜬금없이 진지한 얼굴로 우리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무한리필 고깃집에 데려간 다음 고기를 굽기 시작하더니 이내 무거운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장모님, 장인어른. 저 사실 직장 그만뒀어요. 뭐? 회사를 그만뒀다고? 남편은 동공이 커졌고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위는 당당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오래 고민했는데 이제 제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남편과 뒤통수를 세게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중소기업이기는 하지만 나름 가족 같은 분위기에 안정적인 직장이 있는데 갑자기 무슨 사업 타령인가 싶었습니다. 향기 얼굴을 힐끔 보니 우리보다 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러자 사위가 무슨 대단한 발표라도 하듯 가슴을 폈습니다. 저 여태 퇴직금이랑 대출받아 뭐라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말인데 장모님 레시피 좀 얻을 수 있는 보쌈집을 차릴까 하는데 어떠세요? 보쌈집 2호로요. 우리 보쌈집을 차리겠다고? 그 순간 저와 남편은 어벙하게 서로를 쳐다보았고 딸은 목이 타들어가는지 물만 꼴깍꼴깍 마셨지요. 사위는 신이 난 듯 금방이라도 대박을 칠 것처럼 제게 설명했습니다. 네,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보쌈집이 얼마나 잘 됩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항상 생각했어요. 이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그래서 장모님께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요식업이 뭐 별건가요? 이렇게 체인처럼 잘 되는 장사집 걸어놓고 비법 배운 걸로 팔면 되는 거지요. 사위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지만 대체 어쩌자는 건지 사위는 정말 대책이 없어 보였습니다. 장사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사위가 월급 타서 회사 생활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지만 아무래도 계속 자기 아버지 생활비를 내어줘야 하니 빠듯한 마음은 이해가 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하고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래도 사위가 우리 가게를 본받아 창업을 하겠다는 말에 한편으로는 기특해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장사를 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전수해 줄 수 있다면 좋은 일 아닌가 싶었지요. 그래, 자네가 정말 열심히 하겠다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지. 그런데 가게는 어디에 낼 생각이냐?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가게 바로 근처에 낼 겁니다. 그때 사위가 자신만만한 얼굴로 내뱉은 한마디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방금 전까지 사위를 기특하게 봤던 남편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거기다 차리겠다고? 네. 가까워야 홍보도 되고 장모님 가게가 이미 유명하니까 손님들도 자연스럽게 저희 가게로 오실 거예요. 제 머릿속에서는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가게를 차린다길래 기특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마치 같은 동네에서 경쟁하겠다는 소리나 다름없었거든요. 아니, 가까우면 손님이 나뉘잖아. 차라리 다른 동네에서 하면 네 가게도 자리 잡고 우리 가게도 유지되고 좋지 않겠니? 아니에요, 장모님. 제가 홍보를 잘할 자신 있어요. 그리고 가까워야 재료도 같이 사고 손님들도 자연스럽게 옮겨갈 수 있고 여러모로 좋다니까요. 하지만 사위는 제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옮겨간다는 말이 왜 이렇게 불길하게 들리는 걸까요? 제가 다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가까우면 안 돼. 우리가 서로 돕는 관계가 아니라 경쟁이 될 수도 있어. 네 가게가 잘 되더라도 우리 가게가 힘들어질 수도 있고. 장모님은 괜한 걱정하세요. 저희가 잘 되면 장모님 가게도 더 잘 될 거예요. 서로 윈윈하는 거죠. 사위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고, 사위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확신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찜찜하며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불안은 틀린 적이 없지요. 저는 딸과 사위에게 보쌈 삶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양념을 하는 것까지 100% 아낌없이 전수했지만 전수해주면서도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사위는 꼼꼼하게 메모하고 적고 다행히 열심히는 했는데 저는 그것조차 왜 이리 마뜩지 않았던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 정도 제게 사위는 보쌈 비법을 배워가더니만 이내 얼마 안 있다가 바로 가게 오픈을 하게 되며 제법 홍보비로 많이 지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쌈집 2호라는 것으로 인해서 사위가 홍보했기에 저희 가게도 좀 도움이 되려나 싶었고 도리어 사위 가게 덕분에 저희도 득을 보게 된 것이었죠. 2호보다는 1호인 원조를 찾고자 하는 손님들이 많았고 가뜩이나 입소문으로 많이 왔는데 이젠 본격적으로 홍보가 되니 보쌈은 정말 잘 나갔습니다. 결과가 좋으니 남편은 제게 마음 좀 놓으라고 했고 일단은 매출이 많아지게 되니 저도 안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위 입장에서는 이게 오히려 홍보가 자신들보단 처갓집 좋은 일을 시키게 되니 그게 꼴이 났던지 얼마 전부터 우리 가게 손님을 빼가려고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곳에 차렸으니 자연스럽게 손님이 분산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이 와서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사장님, 근데 혹시 가게 내놓으시나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저기 새로 생긴 2호 보쌈집에서 그러던데요. 사장님이 곧 가게 정리하신다고. 네? 그럴 리가요. 2호점은 저희 사위가 하는 곳이라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제가 거기 사장님한테 똑똑히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알고 보니 사위는 그냥 보쌈집을 차린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질 걸 뻔히 알면서도 손님까지 뺏어가며 자기 가게를 키우려 작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단순히 창업을 한 게 아니라 우리 가게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걸요. 이때부터 사위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그랬는데 우리가 몰랐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안주인인 향기는 아이나 돌보고 집안일에 신경 쓰라며 가게에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오로지 자기만 가게를 돌보는데 그것 때문에 향기는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돈을 버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위는 계속 장사가 안 된다고는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진 않았는데 향기에게는 지속적으로 장사가 안 된다고 푸념만 늘어놓은 모양이었습니다. 향기가 어느 날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엄마, 그 사람 뭔가 좀 이상해. 장사 안 된다고 나한테 생활비를 정말 쥐꼬리만큼 가져다 주는데 씀씀이는 전보다 훨씬 더 해퍼졌어.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의아해서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향기가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얼마 전부터 우리가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한다면서 생활비를 확 줄였어. 우리 은서 간식 하나 사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해. 카드 쓰면 바로 전화 온다니까. 그런데 웃긴 건 자기 쓰는 거랑 시아버지한테는 돈을 펑펑 쓴다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가게가 잘 된다면서 정작 제 식구들에게는 돈을 아끼다니. 그리고 그 보쌈집 누구 덕분에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데 어떻게 검소하게 사는 우리 딸한테 더 아끼라고 그리 말하는 건지 참으로 가당찮았습니다. 그들의 향기가 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점점 가관이었습니다. 사위는 자기 옷이며 시계, 신발 같은 데는 돈을 아낌없이 썼다고 했습니다.
가끔 향기가 사위 옷장을 열어보면 비싼 명품들이 줄줄이 걸려 있었다더군요. 하지만 정작 아이 옷을 한 벌 사려고 하면 요즘 애들은 금방 크니까 싼 거 사도 된다며 못마땅해 했다고 했습니다. 더 황당한 건 먹을 것까지 인색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번은 향기가 아이들 간식인 과일이랑 사려고 하니 사위가 그러더랍니다. 굳이 과일을 사야 해? 그냥 과자만 주던지 아니면 밥을 더 먹이면 되잖아. 지금 뭐라는 거야? 애한테 과일을 안 주겠다고? 간식도 줄이고 옷도 줄이면 애들은 뭘로 커? 부모 사랑으로 크는 거지. 부모 사랑이 충분하면 아무거나 입히고 아무거나 먹어도 돼. 향기가 어이없어하며 말하니 사위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더랍니다. 부모 사랑이 충분하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당연히 넘칠 텐데 참으로 사위는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손녀딸한테 그럴 수 있었던지 갑갑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혈압이 확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본인은 명품을 걸치고 시계 하나에 몇백만 원을 쓰면서 아이들 간식 하나 사는 것도 아깝다고 하다니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게 매출이 이상하게 줄어드는 걸 느꼈을 때였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손님 중 한 명이 그러더군요. 사장님, 요즘 가게 관리 좀 잘하셔야겠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맘카페에서 보니까 여기 위생 문제 있다고 하던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 가게 위생 문제라니. 저희는 매일매일 청소하고 위생 점검도 철저히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맘카페에 그런 소문이 돌다니요. 얼른 찾아보니 거기에 올라온 글들이 가관이었습니다. 여기서 보쌈 먹었는데 배탈 났어요. 다들 조심하세요. 고기가 오래된 것 같아요. 위생이 걱정됩니다. 예전에는 좋았는데 요즘은 영 별로네요. 새로 생긴 사거리 보쌈집 가게가 더 맛있어요. 그 글들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이상했습니다. 대부분의 글이 우리 가게를 깎아내리면서 새로 생긴 가게를 칭찬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 생긴 가게가 바로 사위 가게였습니다. 보쌈집 2호점이었죠.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사위는 단순히 자기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게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사위가 처음 보쌈집을 한다고 했을 때 느꼈던 그 불안한 예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결코 우리가 생각했던 성실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우리 가게는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예전처럼 단골 손님들이 북적이던 모습은 사라지고 한가한 시간에는 손님보다 빈 테이블이 더 많아 보였습니다. 하루하루 매출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도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사라는 게 손님이 한번 떠나기 시작하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게 쉽지 않지요. 남편은 가게를 살리기 위해 직접 배달까지 나섰습니다. 원래는 젊은 배달 기사님을 따로 두고 있었지만 경기가 나빠지면서 인건비를 줄이려고 남편이 직접 오토바이를 몰았습니다. 저는 걱정됐지만 남편은 괜찮다며 웃어 보였습니다. 내가 한때 오토바이 좀 탔지. 걱정 마 임자. 하지만 그게 쉬울 리가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야 몸이 가벼웠지만 이제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성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묵묵히 배달을 나갔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는 그런 남편이 안쓰러워서 가게 문을 닫을까도 생각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평생 해온 가게인데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나 싶어 버텼습니다. 저는 저녁 시간이 지나 한산해진 가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네, 여보세요? 혹시 윤 사장님 부인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남편분이 배달 가시다가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뭐라고요? 어디세요? 남편은 괜찮아요? 저는 손발이 부들부들 떨렸고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도 다급한 듯 했습니다. 지금 의식이 없고 다리를 심하게 다치신 것 같습니다. 병원으로 바로 오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대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남편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한쪽 다리는 붕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의사가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다리가 심하게 부러졌고 몇 군데 골절이 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지만 회복까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평생 가게를 위해 고생하던 남편이 이렇게 병상에 누워있다니. 저희가 힘들어도 참고 버텨왔던 이유는 그래도 서로 의지하며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였는데, 그런데 문제는 병원비였습니다. 수술과 입원비, 재활치료까지 하면 적지 않은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미 가게 사정이 어려웠던 터라 당장 목돈을 마련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 향기가 왜 이렇게 된 건지 알아채고 제게 미안한 듯 저를 안아주고는 저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 내가 남편한테 말해볼게. 그래도 가게도 같이 하는 입장에서 도와주지 않겠어? 저는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도와줄 것 같았으면 애시당초 우리 가게를 망하게 하지도 않았겠죠. 하지만 향기는 한편으로는 내 남편이고 가게도 결국 자기 가게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사람이니 최소한의 도움은 주지 않을까 싶어 곧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휴대폰 너머로 사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아빠가 사고를 당하셨어. 지금 병원에 계신데 수술비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당신이 좀 도와줘. 허나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한데 우리도 지금 여유 없어. 그 말을 듣고 향기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전화기 너머로 들은 사위의 대답을 기가 차서 고개를 저었지요. 제가 아는 사위는 절대로 처갓집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은 바로 사위였으니 말이지요. 맘 같아서는 딸과 이혼시켰으면 하는 바람이었지만 손녀딸 때문에 딸이나 저나 참고 있었던 거지만 날이 갈수록 사위는 극악무도해졌습니다. 아니, 여유가 없긴 뭐가 없어? 당신 가게 잘 된다면서. 그리고 지난주에 당신 시계 새로 샀잖아. 그거 가격만 해도 병원비의 절반은 될 텐데. 그건 내 돈으로 산 거야. 그리고 우리도 가게 돌리려면 자금이 필요해. 처가 일에까지 신경 쓸 여력 없어. 사위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처가 일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고? 향기는 울분에 차서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 부모님이 당신 도와주려고 가게 비법도 알려주고 여기까지 버텨왔잖아. 그런데 이럴 때조차 못 도와준다고? 내가 처갓집 도와주면 그게 끝이 될 것 같아? 부모님 계속 우리한테 당연히 손 벌리실 거란 걸 왜 몰라? 우리도 힘들어진다고. 나도 내 가족 지켜야지. 뭐 내 가족? 당신한테 가족이 뭔데? 우리 친정집은 당신 가족이 아니란 거야? 시아버지나 당신은 1억짜리 비싼 차 몰고 다니면서 우리 부모님 지금 병원비 대줄 돈도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1억짜리 차라니. 요새 차가 비싸졌다고 하지만 저희는 아무리 돈을 잘 벌었다 해도 국산차 4천만 원 넘는 것을 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사위에게 정말 화가 났고 한편으로는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그래도 사위가 우리 가게를 이용해 자기 사업을 키웠더라도 최소한 그래도 가족으로서 예의는 남아있을 줄 알았건만 사위에게는 처갓집은 아무 의미도 아니었습니다. 거기다 향기랑 손주인 은서까지 내팽겨치고 자기 식구라는 아버지만 끔찍하게 챙기니 이 사람은 애시당초 우리 가족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사위를 정말 믿을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향기도 제 마음과 같았죠. 향기는 제게 눈물을 흘리며 엄마 미안하다며 내가 면목이 없다고 돌아갔고 저는 내 딸 향기가 어떤 식으로든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마음에 안아주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하루가 다르게 호전을 보이며 나아졌지만 병원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저는 일단 대출을 받아 해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거래하는 부동산으로 가서 가게를 내놓고자 갔는데
그 부동산 가까운 곳에 사위의 보쌈집이 있었습니다. 마침 브레이크 타임 시간이었고 저는 가뜩이나 사위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기에 이참에 얘기를 좀 할 겸 무작정 찾아가게 되었는데 그때 저보다 먼저 앞서 향기가 있었습니다. 향기와 사위는 얼마나 감정이 올라왔던지 큰 소리가 바깥까지 새어나왔지요. 당신 이번에 아버님 아파트 사줬더라? 돈 없다면서 우리 부모님 병원비 낼 돈은 없고 아버님 아파트 사줄 돈은 있어? 사위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기도 했고 이제 우리 형편도 좀 나아졌으니까 장모님 가게 문 닫으니까 매출이 올랐더라고. 향기는 그 말을 듣고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지금 너 이거 처음부터 계획적이었지? 처음부터 우리 부모님 가게 밟고 올라가려고 작정한 거였지? 그래서 망하니까 속 시원해? 우리 아버지 저렇게 만든 거 다 너 때문이야. 알아? 야, 너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냐? 장모님 장인어른 가게가 망한 게 왜 내 탓이야? 가게가 음식만 잘한다고 되는 줄 알아? 경영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망한 건데 왜 그걸 내 탓으로 돌려? 그리고 나 돈 좀 벌었음 우리 부모님한테 그 정도 해드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내 돈 번 걸로 내 아버지한테 집 해준 게 그렇게 뒤틀려? 효도는 각자 하는 거야. 내 부모님한테 내가 잘할 테니까 네 부모님한테 네 능력껏 돈 벌어서 도와드려. 괜히 나 가지고 화풀이하지 말고. 그 순간 향기의 손이 덜덜 떨렸고 사위의 뺨을 치려했지만 사위는 향기의 팔목을 잡아 내동댕이 쳤습니다. 향기는 넘어지고 말았죠. 감히 내 딸에게 저런 식으로 굴다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당장에 쳐들어갔고 악을 쳤습니다. 딸이 내던져지는 순간 그야말로 눈에 뵈는 게 없었지요. 그럼 네 가게는 누가 도와줬는데? 우리 가게 비법 전수받아 장사 시작한 게 누군데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가 있어? 가게 초반 레시피 빼고 장모님이 도와준 게 뭐 있어요? 그나마 이제 저희 가게 장모님 레시피도 없고 싹 다 신메뉴로 바꿨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장모님 가게는 이제 진부예요. 요즘 손님들도 깨끗하고 새로운 맛을 원한다고요. 사위는 여전히 뻔뻔했고 저는 이를 악물었네요. 향기는 어디서 갖고 왔던지 이를 단단히 악물었던지 사위의 얼굴에 서류 봉투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 봉투 속에는 사위와 여자들이 함께 있는 사진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왔지요.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고 사위의 멱살을 잡으며 네가 어떻게 우리 딸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사위가 다시 한번 저를 밀치려고 했고 그것을 본 제 딸은 사위의 손을 깨물었죠. 악하는 비명과 함께 사위가 떨궈져 나왔고 향기는 탁자 위에 물 한 잔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사위의 얼굴에 그대로 끼얹었죠. 사위는 놀라며 딸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너랑 끝낼 거야. 이혼해. 너라는 사람이랑 더 이상 하루라도 같이 있고 싶지가 않다. 향기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위는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이혼? 너 지금 감정적으로 이러는 거잖아. 나 이제 자리 잡았는데 이혼하면 네가 손해 아니야? 더 이상 너한테 기대할 것도 없어. 우리 은서가 너 같은 아빠 밑에서 크는 게 더 손해야. 그러자 사위는 기가 막혔던지 어이가 없다는 듯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네가 후회해도 난 상관없어. 어차피 나 손해날 거 없어. 더 이상 누구 도움도 필요 없고 너 아니어도 괜찮은 여자 아주 널렸어. 그래, 네 도움 필요 없어. 나도 이제 나랑 우리 딸은 내 부모님 집에서 살 거야. 너랑은 끝이야. 다신 넌 나랑 내 딸 앞에 나타나지 마. 그땐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그렇게 향기는 사위와의 모든 관계를 끊어냈고 제 손을 잡고 나왔네요. 저는 향기한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고 향기는 맨날 술 먹으면서 여자 향수 냄새 립스틱 자국을 묻혀왔기에 뒷조사를 해서 증거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이혼 소송으로 갈 거고 위자료며 재산 분할이며 작심하고 다 받아낼 테니 아무 걱정도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게 미안하고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이상한 인간 남편으로 삼는 바람에 가게도 망하고 아버지도 저렇게 되시고 내가 다 잘못했어. 그게 무슨 소리야. 너도 몰랐잖아. 저런 되먹지 못한 사람인지. 너는 네 감정에 솔직하고 최선을 다했을 뿐이야. 그날 밤 저는 딸과 손주를 우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애들을 지킬 거라고, 더 이상 사위한테 휘둘리지 않을 거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힘을 합쳐 다시 일어서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사위한테 당한 일을 떠올리면 분통이 터졌지만 억울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시 가게를 살리기 위해 온 힘을 쏟았습니다. 남편은 아직 재활치료 중이라 몸을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지만 가게 운영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저는 다시 고기를 삶고 김치를 담그며 하루하루를 채워나갔습니다.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건 향기였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배달도 할게요. 홍보도 제대로 해야죠. 내가 마케팅 부서에 있었던 거 알지요? 그 사람 가게 발끝도 못 쫓아오게 이제 내가 도와줄게, 엄마. 향기는 깨끗한 간판을 바꾸었고 직접 맘카페에다 날 잡아서 시식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저기 블로그랑 SNS도 만들어서 우리 가게가 다시 문을 활짝 열었다는 걸 알렸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좋은 재료로 정직하게 만든 보쌈을 내놓았다 알렸고, 초반에는 역시 미흡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가게의 가치를 알아주는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사위가 우리 가게에 끼친 피해를 절대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가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사위가 우리 가게 상표권을 도용한 것부터 문제 삼았습니다. 사위는 처음 가게를 차릴 때 우리 보쌈집의 유명한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2호점이라는 것을 달았지요. 공식적으로 상표 등록은 우리가 먼저 한 상태였기 때문에 변호사는 바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맘카페에서 퍼뜨린 헛소문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변호사가 관련 자료를 수집하면서 말했습니다. 사회분이 직접 글을 쓴 건 아니지만 가게를 비방하는 게시물들을 올린 아이디가 전부 사위 가게와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증거가 됩니다. 그러자 향기가 눈을 번뜩이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 필요 없죠. 대응 제대로 해야 해요. 결국 우리는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고, 증거가 명확했기에 법원에서도 사위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더불어 향기는 이혼 소송까지 병행을 했지요. 그렇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사위의 가게는 점점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름 장사가 잘 된다고 생각했겠지만 가게를 운영하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사위는 몰랐던 거죠. 이도저도 안 되고 신메뉴가 먹히질 않으니 처음에는 가격을 낮춰 손님을 끌어들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원가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재료의 질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손님들도 점점 떠났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승소하면서 법원에서 사위 가게 상표권 사용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이제 저 이름으로 장사 못합니다. 간판도 바꿔야 하고 온라인 홍보도 전부 내려야 됩니다. 사위는 허겁지겁 가게 이름을 바꾸려 했지만 이미 신뢰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명예훼손 소송에서도 우리가 승소했기에 사위는 벌금까지 물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가게는 점점 손님이 줄어들었고 결국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사위 가게가 망하면서 사위뿐만 아니라 사위 부모도 함께 재산을 날렸습니다. 박가사도는 그동안 사위에게 기대어 살았는데 가게가 망하니 더 이상 받을 돈도 없었죠. 평소 아들 믿고 큰소리 치던 박가사도는 결국 돈이 떨어지자 조용해졌고 전세로 어렵게 이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위는 결국 막노동과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연명하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명품 시계를 차고 고급 차를 몰고 다니며 호화로운 생활을 했던 사위가
이제는 식당에서 배달 일을 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신세가 된 것이었죠. 그제야 저와 식구들은 깨달았습니다. 힘들었지만 돌고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온 건 우리였고 인과응보가 있었던지 무너진 건 사위였다는 것을 말이지요. 나는 딸과 손녀딸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동안 겪은 일들을 떠올리면 여전히 가슴이 먹먹했지만 이제는 과거에 얽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이 다시 행복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돈보다도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뼈저리게 깨달은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향기는 마음을 추스르고 손녀에게 더욱 정성을 쏟았습니다. 때때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도 있었지만 곧 밝게 웃으며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 노력하였습니다. 손녀딸은 점점 더 씩씩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직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엄마와 외할머니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심하는 듯 보였습니다. 딸 자식 먹는 거 입는 거 아까워하는 애비였건만 그래도 아비는 아비인지 가끔은 은서는 아빠는 언제 와 하고 묻기도 했지만 향기는 조심히 대답하였습니다. 아빠는 지금 멀리 있어. 하지만 우리 가족은 늘 함께야. 향기는 언젠가 은서에게 아빠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해야 할 날이 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기 전까지 손녀가 상처받지 않고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모든 일을 겪으며 잃은 것도 있지만 얻은 것도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기도 했습니다. 대신 사람의 마음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 돈이 있으면 편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과 신뢰라는 것.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여전히 함께하고 있으며 우리는 다시 웃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저는 딸과 손녀딸에게 따뜻한 보쌈 한 점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고 힘내자.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향기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도 다시 한번 웃을 수 있었고 우리 가족은 힘든 일을 겪은 만큼 다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새로 시작하면서 서로 행복해지기로 노력했네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